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에 현금을 많이 모아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충분히 있으면 노후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는 단순한 자산 축적만으로는 노후를 온전히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물가 상승입니다. 지금 1억 원이 크다고 느껴지지만 1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지닐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5천 원이었던 외식 메뉴가 2025년에는 9천 원을 넘는 경우도 흔해졌습니다. 이는 실물 자산이 아닌 현금 자산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장수의 위험은 노후의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까지는 대부분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기대 수명이 길어졌다는 점은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한 사람이 9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무려 30년을 수입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의료비, 주거비, 식비 등 고정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큰 병원비나 간병비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 자산을 쌓아두기만 하는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물가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던 사람이 10년 뒤에도 같은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계산입니다. 오종남 교수는 이런 점에서 노후 자산은 쌓는 것보다 그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거나 유용하게 배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임대 수익이 가능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소규모라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체나 배당이 나오는 투자 상품에 자산을 분산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금을 보유한 채로만 있으면 언제든 병원비, 자녀 지원금, 장례비 등으로 목돈이 나가면서 잔고는 줄고 불안은 커집니다. 반면 일정한 흐름을 만드는 자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급전이 필요할 때 현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실제로 62세의 한 사람은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저축해 현금 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 돈이면 충분할 것이라 믿고 퇴직했지만 첫 해의 자녀 결혼자금과 병원비로 8천만 원이 빠져나가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려 애썼지만 삶의 질은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커졌습니다. 반면 64세의 다른 사람은 현금 1억 원과 월 90만 원의 임대 수입, 그리고 배당 수익 3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현금은 적지만 매달 일정한 유입이 있었기에 생활비 부담이 적었고 필요시 의료비나 여행 비용도 무리 없이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금이 많다고 해서 노후가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의 흐름이 멈춰 있을수록 불안은 커지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 즉 흘러가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여행을 못 가고 식욕이 없어지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조차 사라집니다. 심지어 자녀나 주변인들과 갈등이 있다면 돈을 쓸 기회도, 돈을 나눌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기와 환경입니다. 돈이 아닌 삶의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50대 이후 노후 준비는 얼마를 모았는가 보다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고정 수입의 흐름, 위기에 대비한 보험 구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망이 되는 사회적 자산이 함께 갖춰져야 진짜 노후 준비가 완성됩니다. 쌓아두는 돈보다 흐르는 돈이 강합니다. 이제는 이런 관점을 가질 때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바로 자녀에게 들어가는 지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는 경우 부모 자신의 노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 자금, 전세금 마련, 유학비, 심지어 차량 구입까지 기꺼이 도와주며 그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희생하더라도 자식이 그 희생을 끝까지 기억하거나 노후에 돌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냉정한 사실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바쁘고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질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자식들이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거나 부담을 주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퇴직 직전까지 열심히 맞벌이하며 총 3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 비용으로 8천만 원, 전세 보증금으로 1억 원, 그리고 해외 어학연수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남겨둔 금액이 8천만 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와 병원비로 인해 적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식에게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자식은 결혼 후 생계를 유지하느라 부모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무언가를 바라면 자식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부모는 후회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자식에게 주는 대신 본인의 노후를 더 탄탄히 준비했다면 지금처럼 초조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이상은 오히려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에 익숙해지면 독립심이 약해지고 부모는 그 지원으로 인해 스스로의 노후 기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부모는 노후에 자식에게 다시 의존하게 되고 자식은 그 의존을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종남 교수는 자식에게 주는 돈이 부모의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아낌없이 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의 문화가 결국 부모 세대를 더 가난하고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에게 무리하게 지원을 하게 되면 부모는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삶조차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후를 단단히 준비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식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이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50대 부부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양가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이들은 본인의 노후 자금을 손대지 않기로 결정했고 자녀에게는 부모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는 대출을 통해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이후 오히려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 오히려 더 독립적이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무조건적인 지원을 반복한 부모들은 대개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고 이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경제적 지원이 많을수록 자식은 부모에게 자유를 빼앗겼다고 느끼고 부모는 자식이 자신을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섭섭함을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자식에게 쓰는 돈은 그 목적과 범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과 모든 것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50대 이후에는 자식보다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자식은 자식대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쓰는 돈을 멈추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 노후는 자식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이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에게 쓰는 돈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소득의 유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과 동시에 수입이 끊어지고 연금에만 의존하게 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단순히 저축만이 아니라 소득이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노후란 반드시 정규직으로 다시 취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무겁고 체력이 떨어지는 나이에는 가볍고 유연한 방식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은퇴 후 블로그나 칼럼 연재를 통해 원고료를 받을 수 있으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소규모 요리 강습이나 반찬 판매를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유튜브나 중고거래, 재능,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소소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감을 지키고 사회와 연결되는 감각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정년 퇴직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외로움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자존감도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한 68세 남성은 퇴직 후 동네 도서관에서 안내 봉사를 하다가 아이들과의 책 읽기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고, 이후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소정의 강사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수입이 크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몇 번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만족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노후에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생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득이 자신의 삶에 목적을 부여하고 하루하루를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또한 연금만으로는 대부분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머뭅니다. 서울에서 평균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업이나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오종남 교수는 노후에도 가능한 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하는 것이 곧 복지이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정신건강 지표가 더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있는 노후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직장 생활에 바빠 여유가 없을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볍게 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전에 틈틈이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동네 커뮤니티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을 들이면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소득은 반드시 금전적 이득뿐 아니라 정신적 만족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농사를 지어 소량의 농산물을 판매하며 생활의 활력을 찾고, 또 어떤 사람은 지역 어린이집에서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하루의 의미를 채웁니다. 결국 노후에 소득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게 하고 사회와 연결된 자신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자신의 능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있는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 곧 건강이고 안전망이며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재능을 돌아보고 작게나마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의 형태를 찾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소득이 있는 노후는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이며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선물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사람들은 주로 돈, 부동산, 연금과 같은 재산에 집중합니다. 물론 이러한 자산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자산,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자산은 통장 잔고보다 더 깊이 있고 오래가는 힘을 지니며 그것이 부족할 때 인간은 쉽게 병들고 외로워집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단순히 심리적인 불편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심장병, 치매, 우울증 발병률이 월등히 높으며 사망률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단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도 없이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누구에게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말하지 못하는 삶은 상상 이상으로 인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아도 혼자 있는 삶은 고독합니다. 반면 큰 재산이 없어도 주변에 함께 웃고 울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72세 여성은 퇴직 후 지역복지관에서 노래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매주 만나며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연금이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시간이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주변에서 늘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불리며 병원에도 거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관계 자산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삶은 훨씬 덜 고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남성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평소 함께 지내던 친구가 대신 병원 수속을 도와주고 자녀에게 연락을 해주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자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심과 시간을 들여 주변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야 하며 특히 퇴직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저 집에 머무르며 TV만 보고 휴대전화만 붙잡고 있는 생활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관계의 자산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섭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간은 강해집니다.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 하나, 사소한 안부 인사를 건네는 이웃 하나가 때론 병원 진료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관계 자산은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해주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은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관계의 자산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표현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나에게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년기의 삶은 유독 불안하고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통계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허점과 개인의 준비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끊기며 인간관계도 점점 좁아집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과 무기력감은 빠르게 퍼지게 되고 건강과 자존감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러한 흐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50대에 접어들면서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준비해도 되겠지. 아직 건강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노후 준비를 늦추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50대는 은퇴 직전의 마지막 황금기이자 인생 후반을 위한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준비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선택의 폭도 급격히 좁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55세 남성은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 노후에 대한 대비 없이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그동안의 빚을 갚고 자녀의 결혼을 돕는 데 사용하다 보니 남은 자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몇 개월 만에 생활비 걱정을 하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건강은 나빠졌고 자존감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은 일찌감치 50대 초반부터 은퇴 후 수입 구조를 고민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소형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수입을 마련했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따며 제2의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왜 벌써부터 걱정하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불행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무관심과 방심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방심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다고 해서 건강을 과신하거나 자녀가 잘 지내니 내 노후도 편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또한 한국의 제도적 환경도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으며 연금 제도 역시 생활비 전액을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지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과 구조를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어울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50대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10년 뒤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한 발 늦추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반으로 줄고 더 늦추면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필요한 준비를 하나씩 해나간다면 늦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안전장치가 됩니다. 준비된 노후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시간입니다.